뭐 수도권도 사실은 입지와 분양 가격에 따라서 사실 수도권 전체적이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내가 벌고 있는 돈의 40%를 은행 원리금으로 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제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요? 분양시장 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또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분양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수도권 지역은 그런대로 온기가 좀 돌고 있는 거는 같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뜨겁다, 과거에 비해서 뜨겁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온기는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제 서울에 이제 청약을 그 8개 단지를 했는데 네. 그게 평균 경쟁률이 한 50대 1 정도였었어요. 만만치 않은 경쟁률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뭐 입지가 좀 양호하고 분양가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가령 뭐 청량리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00대 1을 넘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대로 온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봐야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뭐 강서라든지 강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미분양 물량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수도권도 사실은 그 입지와 그 분양 가격에 따라서 그 우리가 지금 주제가 양극화인데 그런 어떤 양극화 현상은 좀 뚜렷한 것 같아요. 네. 수도권 전체적으로 온기가 좀 돌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네. 사실 수도권 전체적이다 이렇게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그 온도 자체가 가령 100도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 60도? 청약시장만을 놓고 보면 한 60도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아파트 경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매물의 인기가 많이 높아졌는데 네. 이걸 뭐 집값 회복의 신호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강남 재건축 아파트 경매가 실제로 팔리는 거니 낙찰되는 금액이 매매가보다도 훨씬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만히 보면 있습니다. 사실은 경매로 이제 주택을 갖다가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갖다 취득을 하게 되면 네. 실거주 의무 자체가 면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만큼 좋은 어떤 선택지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자금이 몰린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집값 회복의 어떤 신호로 보는다. 여기까지는 아직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인 것 같아요. 아, 네. 지난 시간에도 계속 부동산 시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주택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반등을 하려고 그러면 가수요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가수요니까 일부 현금 부자들만의 어떤 가수요가 붙어서는 거기는 한계가 있는 것 네. 같고요. 지금 뭐 일부 주식시장에 일부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게 되면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게 뭐 20대, 30대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영끌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집을 사겠다는 의욕들이 넘칠 때 사실은 집값은 폭등을 한다거나 네.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겠죠. 근데 그게 현재 상황에서 좀 미진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아직도 그 투기적 수요가 붙기에는 갭 투자, 그러니까 네. 그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어떤 격차가 아직도 상당히 있는 상황인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그 부채를 얻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사실 녹록하지 않다. 지금 뭐 시중금리 자체가 지금 주담대 금리 같은 거 다시 소위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고.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금리가 높다. 이게 이제 일부 지역에서 불고 있는 어떤 그 부동산 시장의 훈풍이 전체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되기에는 아직은 좀 힘이 딸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나마 수도권은 괜찮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네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분위기 얼만큼 차이가 납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뭐 인천, 경기 다 해가지고 부동산원 조사에 따라서 이게 이제 7월 둘째 주 조사죠. 네. 뭐 조금 올랐어요. 뭐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락세가 네. 뭐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서울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 강남권하고 마용성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측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이제 컸던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네.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양극화의 흐름들, 그런 흐름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지금 이제 부동산의 어떤 가수요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의 어떤 수요자 자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양극화가 어느 정도 뭐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예. 그게 하반기로 갈수록
더 우리 눈에 확 띄지 않을까,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이걸 뭐 지금 단편적으로 좀 진단하기는 시간도 부족하고 네네. 그런데 이런 양극화의 원인은 뭐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그 돈 가진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똘똘한 안채지 않습니까? 네네네. 항상. 그렇죠. 항상 그쪽 부분이 먼저 움직이는 건 분명한 거예요. 네. 그쪽 부분에서 이제 온기가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 온기가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가 너무 커요. 네. 사실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죠. 그게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실감하실 수 있을 텐데 대출을 갖고 있는 가계의 DSR 수준이 4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벌고 있는 돈의 40%를 은행 원리금으로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DSR 70% 이상이 299만 가구예요. 거의 300만 가구입니다. 그럼 월급을 400만 원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구당. 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애가 400만 원을 받는데 70%는 280만 원을 은행에 원리금으로 갖다 주고 120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 은행의 원리금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에 300만 가구예요. 한국은행이 제일 주안점을 두는 거는 경기가 이렇게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네. 외국 자본의 유출 문제 때문도 있지만은 한원 총재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잖아. 이찬영 총재가 우리나라 가계의 딜레버리징, 그러니까 부채 축소 네. 되지 않으면 한국 네. 경제에 어떤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한국은행 자체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섣불리 인하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가계 부채 네. 때문에. 따라서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사실은 그 주택 시장이 과거처럼 몇 년 전처럼 어떤 완전한 회복세, 화랑세로 돌아서기는 약간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네네. 여전히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네네네. 또 뭐 주택 시장 아직 뭐 온기가 불기에는 좀 이르다 네네. 이런 진단이 우세한데 네네. 가계 대출은 또 역대 최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어떤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계 그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가 특례 보금자리론, 소득 같은 거 전혀 안 보고 은행 네. 대출을 해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도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전부 다 가계 대출이 급증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이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이게 딜레버리징 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에 다시 완전한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그만큼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정부든 하느니든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를 생각할 때 섣불리 가계부채를 지금보다 더 폭증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워낙 많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보다 더 폭증을 시켜버리게 되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주택 관련 대출, 그 가계대출만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1,000조 이상 되는 자영업자 대출 이거 네. 계속 연기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대출이 완전히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가계들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이 이미 목에 차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을 갖다가 무작정 풀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따라서 그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부채 의존 시장이잖아요. 네. 부채가 없으면은 사실은 그거는 꿈틀꿈틀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푸는데 한계가 있어서 뭐 이럴 수는 있죠. 진짜 나라를 갖다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고 그냥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라든지 미래 성장을 갖다가 걱정하지 않고 지금 당장 성장률만을 생각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가계부채를 얼마든지 풀어서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건설 시장을 갖다가 부양시킬 수는 있겠죠.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합리적인 정부, 그 다음에 합리적인 중앙은행이라고 한다면 네.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평론가님처럼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러운 네네. 의견도 있지만 네. 또 분명히 수치상으로는 또 집값 반등 네. 요즘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양극화는 심화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 가령 현금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은 진짜 무주택자이고 또 아니면은 상급지로 올라가고 싶은 분들 네. 아니면은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 어떤 가수요,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를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투기적 수요들이 몰리는 데는 분명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좋은 지역일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입지도 좋고, 가령 뭐 반드시 강남이 아니더라도 좀 외곽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입지도 좋고, 그 다음에 분양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쪽에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크게 선방을 할 수가 있다.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해서 가수요가 붙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시장에는 분명히 온기가 돌고 지금도 온기가 돌고 있고요. 앞으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또 반등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체적인 시장으로 옮겨가기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는 또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렸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